Graph Community Augmentation with GNN-X Modeling in Latent Space입니다. 2024년에 ICD-M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인덱스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 논문이 다루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퀘스천은 기존의 그래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가진 그래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논문에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미래에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그룹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논문에서 들고 있는데, 예시로는 구매자 네트워크를 들어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소비자 그룹의 출현을 예측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 그래프 데이터를 충분하게 수집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데이터 마이닝 모델의 일반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그래프 생성 모델들은 학습한 분포 내에서만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그 추정된 분포 밖의 데이터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그 그래프 커넥트 어그멘테이션은 기존의 그래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는 완전 다른 문제라는 점을 논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드 속성이나 엣지를 조작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노드의 속성이나 엣지를 조작하는 분포 내의 작업인 반면에 이 논문은 새 커뮤니티 구조 자체를 생성하는 분포 밖의 외곽의 형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기존 방식과의 차이를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존 그래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피규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노드 특성의 노이즈를 추가하거나 엣지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조라드를 생성하는 그런 방식이고, 이 방식들이 모두 그 기존 그래프 구조를 조작을 해서 학습 데이터량을 늘리는 거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존 분포 안에서의 변형인 반면에 논문에서는 그래프 커뮤니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스 스페이스에 아예 새로운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라서 이 부분이 기존 연구와의 좀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논문을 이해하는데 좀 필요한 논문에서 핵심적인 그런 개념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GMM인데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약자이고, 데이터가 여러 개의 가우시안 분포의 혼합으로부터 생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는 그런 확률 모델입니다. 수식을 보시면 전체 확률 px가 k개의 가우시안 컴포넌트의 가중합으로 표현이 되고, 각 컴포넌트는 평균 뮤 공분산행률 시그마 그리고 그 혼합 가중치 W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KL 다이버전스인데 그 확률 분포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값이 0이면 두 분포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이고, 값이 클수록 차이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건 상한은 없어서 무한대까지 측정이 될 수 있고, 이 논문에서는 새 클러스터가 기존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 전체 분포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짚어주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가우시안 하나랑 가우시안 하나를 비교할 때는 KL 다이버전스를 공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는데, JMM 전체끼리 비교할 때는 여러 가우시안이 섞여 있는
혼합된 분포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해서 논문에서는 그 상한선 어퍼 바운드를 사용해서 근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차이가 뒤에 나올 어떤 특정 두 조건의 계산의 방식이 달라지는 원인에서 이 부분은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MDL 미니멈 디스크립션 랭스 원리 모델 선택을 위한 기준인데 데이터를 가장 짧게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는 게 핵심적인 사명이고 모델이 너무 아시다시피 너무 단순한 데이터를 잘 설명을 못하고 너무 복잡한 오버핏이 되기 때문에 이 MDL이 모델의 복잡도랑 데이터의 설명력 사이의 그런 최적의 균형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MDL은 GMM의 그 클러스터 수 K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그 K는 1부터 10까지 다 모두 시도를 해보고 MDL 기준에서 가장 적절한 K를 선택하는 방식이고 구체적으로는 DNML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GMM 같은 잠재 변수 모델에 좀 특화가 된 방법이고 이론적인 최적성이 보장이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DNML을 통해서 GMM의 클러스터 수 K와 레이턴 스페이스 차원 D를 동시에 결정을 합니다. 네 번째는 미러 디센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새 클러스터의 파라미터를 최적화를 할 때 일반적인 정사하강법을 쓰면 파라미터가 수학적으로는 유효하지 않는 값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미러 디센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롤이 될 수 있어서 업데이트 과정에서 파라미터가 항상 그 유효한 범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게 해주는 그런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의 단계에는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GMM 같은 경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GMM의 컴포넌트 하나가 그 그래프 커뮤니티 하나에 대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포넌트 하나를 추가하면 커뮤니티 하나가 생기는 구조고 데이터에 클러스터 3개가 있으면 만약에 3개의 가우시안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GMM 형태로 그런 구조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흐름만 거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C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인코드 단계에서는 그래프 각 노드를 VGA라는 그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레이턴 스페이스의 벡터로 먼저 변환을 합니다. 피규어에 보이시는 이 상단의 이가 인코더이고요. 그래서 같은 커뮤니티에 속한 노드들은 오른쪽에 있는 게 레이턴 스페이스인데 레이턴 스페이스 상에서 서로 가깝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클러스터 단계에서는 그렇게 뭉쳐진 노드들을 GMM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GMM의 컴포넌트 하나가 커뮤니티 하나에 대응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클러스터의 개수 K는 백그라운드에서 소개한 MDL, DNML 기준으로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 어그먼트 단계가 이 논문의 핵심인데 어, 어쨌든 새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K 플러스 원 번째 클러스터를 레이턴 스페이스에 새로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이 스페이스상 아무 공간에나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존 클러스터들과 충분히 달라야 한다는 노벨티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 분포가 너무 변하면 안 된다는 릴라이어빌티 조건인데, 이 두 조건에 대해서도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디코드 단계에서는 원래 레이턴스 벡터랑 새로 생성한 그 벡터를 합쳐서 코사인 유사도 기반의 시그모이드 함수로 노드 간의 연결 엣지 확률을 계산해서 또 새 그래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그먼트 단계에서 두 가지 클러스터 추가할 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두 조건이 이 논문의 가장 좀 핵심적인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노벨티 수식을 보면 N 몇 K, 시그마 K는 기존에 있던 K번째 클러스터이고 N 뮤 K 플러스 1, 시그마 K 플러스 1은 새로 추가하려는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DKL은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측정한 값이라서 이 값이 델타 제로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결국에는 수식이 말하고자 하는 게 새 클러스터는 기존 클러스터들과 충분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고, 기존의 클러스터와 너무 비슷하게 놓이면 새로운 커뮤니티를 생성했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델타 제로는 얼마나 그 기존과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셀시홀드인데, 그냥 이 부분은 사용자가 사전에 정하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그 두 가우시안 간 K는 해석적 계산 가능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조건에서는 그 비교하는 대상이 가우시안 하나 대 가우시안 하나이기 때문에 K의 값을 공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백그라운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릴라이빌티 부분의 수식에서 P 오리지널은 원래 K개의 클러스터로 이루어진 GMM 전체이고, P뉴는 새 클러스터를 추가한 K 플러스 1개짜리의 GMM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델타 1 이하여야 합니다. 수식이 말하고자 하는 건 새 클러스터를 추가해도 전체적인 그, 그, 그래프의 분포 모양이 크게는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프의 성격을 유지를 해야 현실적인 그 그래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 두 GNN 간 K는 해석적 계산이 불가해서 어퍼바운드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백그라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우시안 하나가 아니라 GNN 전체끼리 비교하는 거라서 K의 값을 공식으로 구하지 못해서 어퍼바운드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은 다른 계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큰 그림이랑 핵심적인 조건을 확인을 했으니까, 알고리즘의 좀 구체적인 구현을 들여다보자면, 먼저 트레이닝 스텝에서는 첫 번째로 VGA 인코더로 그래프의 각 노드를 레이턴 스페이스로 인코딩을 하게 되고, 같은 커뮤니티에 속한 노드들은 레이턴 스페이스 안에서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레이턴 스페이스에 모여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GMM을 피팅을 해서 클러스터 구조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클러스터 수 K는 거듭 설명드렸던 DNM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 K는 2부터 10까지, 레이턴 스페이스 차원은 D는 4부터 32까지 모든 조합을 시도해서 DNM의 값이 가장 작은 조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디코더를 학습하게 되고, 오른쪽의 수식이 디코더인데,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두 노드의 VI와 VJ 코사인 유사도를 구한 뒤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서 0에서 1 사이의 그런 엣지 확률을 출력을 하게 되고, 두 노드가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비슷한 방향의 벡터를 가지면 연결 확률이 높고 다르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를 통해서 나중에 레이턴 스페이스 상에 있는 데이터 포인터들을 다시 그래프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트레이닝 스텝은 그 기존의 레이턴 스페이스의 기존 그래프의 데이터 분포를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새 커뮤니티를 만드는 커뮤니티 어그멘테이션 스텝인데, 첫 번째로 새 클러스터의 파라미터를 기존 클러스터 중 하나의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일단은 기존 클러스터 근처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노벨티 조건을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였던 노벨티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새 클러스터의 평균 뮤랑 공분산 시그마를 반복적으로 조정해서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세 번째로는 릴라이블티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그 클러스터의 웨이트를 반복적으로 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 클러스터를 추가를 하게 되면 기존 클러스터들의 비중도 다시 재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 재배분이 전체 분포를 크게 바꾸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검증 단계가 있는데 어, 새, 새로운 클러스터의 가우시안 분포에서 M개의 M의 노드 수인데 M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샘플링을 해서 원래 기존 데이터와 합치고 이 합쳐진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그 DNML로 클러스터 수를 추정을 해보는데 원래 K개였으니까 새 클러스터가 올바르게 적절하게 추가가 됐으면 K 플러스 1개로 추정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DNML이 K 플러스 1이 아니라 K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새로 추가한 그 클러스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DNM을 검증 과정 거쳐서 K 플러스 1이 확인이 되면 앞서 학습한 디코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SVM이라는 합성 데이터를 사용한 실험인데 실제 데이터셋이 아니라 합성 데이터셋이고 총 200개의 그래프로 구성이 돼 있고 각 그래프는 2개에서 5개 사이의 그런 커뮤니티를 가집니다. 비교 대상으로는 GDSS, 콩그레스, 디그레스 등 모두 디퓨전 기반의 최신 그래프 생성 모델입니다. 테이블에 있는 이 지표열들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그 이후에는 생성된 그래프 중 유효하고 중복이 아니고 학습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곳의 그런 비율을 나타내고 어노멀리는 생성된 그래프가 원래 분포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이 논문 목표가 새로운 커뮤니티 생성이니까 높을수록 이 값이 높을수록 더 새롭다라는 의미입니다. 디그 플러스 오비 스펙은 그 생성된 그래프 구조가 원래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지표들이고 그 값이 낮을수록 원래의 구조를 잘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빨간 박스로 제가 표시한 GCA 행을 보시면 그 이후에는 모든 값들 중에서 어, 비교 대상들 중에서 85%로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노멀리는 5.78로 비글스 대비 20배 정도가 높아서 훨씬 더 새로운 그래프를 생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유지 지표인 비글비는 0.0009로 양호한 수준이고 학습 시간은 19분으로 측정이 돼서 경쟁 모델 대비 8배가
빠르고, 추가적으로 또 어그멘테이션에 걸린 시간도 20초가 소요돼서 거의 즉각적으로 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까는 합성 데이터셋이었으면 지금은 실제 데이터셋에서의 결과인데 코라, 펀메드, 사이시어, 코어스 피직스로 4개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고 비교 대상은 좀 대규모의 그래프를 다룰 수 있는 그래프 RNN과 엣지 모델입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팅한 GCA 행을 보시면 모든 데이터셋에서 어느 물리가 그래프 RNN이랑 엣지 대비 4배에서 8배 정도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 유지 지표는 경쟁 모델과 비교 가능한 수준이고 속도도 빠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데이터셋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데이터셋당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계산을 할 수 없고 언어밀리로 노벨티를 측정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피규어는 그 사이트시어 데이터셋의 시각화 결과인데 상단이 원래 그래프고 하단이 GCA로 새 커뮤니티를 추가한 후입니다. 왼쪽에 레이턴 스페이스, 오른쪽에 실제 그래프인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그 빨간색 점이 새로 생성된 노드인데 기존에 있던 파란 점들과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음, 아까 말씀드렸던 노블티랑 릴라이빌리티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형태로 위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퍼 파라미터 델타 제로와 델타 원의 그 영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노블티 threshold인 델타 제로를 1에서 50으로 점차적으로 키우면 어노멀리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델타 제로 자체가 새 클러스터는 기존과 최소한 이만큼은 달라야 한다라는 그런 threshold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높이면 새 클러스터가 기존에서 더 멀리 떨어져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더 새로운 그래프가 생성이 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조 유지 지표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새로울수록 원래 구조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릴라이어빌리티 스레시홀드인 델타 1도 같은 패턴으로 델타 1을 키우면 전체의 분포 변화를 더 많이 허용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아져서 어노말리가 올라가지만 동시에 이제 구조 유지 지표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하나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 고정값을 쓰기보다는 델타 제로와 델타 원의 범위를 지정을 먼저 하고 그 안에서 생성이 된 여러 그래프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선택하는 그런 전략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 마지막은 에밸리에이션 스터디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교가 1번과 2번인데 1번이 DCA 전체, VGA랑 GMN, 커뮤니티 어그멘테이션 모두 사용을 한 거고 2번은 커뮤니티 어그멘테이션을 뺀 값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SBM 데이터에서 1번의 어노멀리가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커뮤니티 어그멘테이션을 빼면 노벨티가 대폭 감소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커뮤니티 어그멘테이션 없이는 기존 분포 내에서 샘플링 할 뿐이기 때문에 노벨티 생성에는 이 단계가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VGA 대신 다른 인코더인 GMMDA를 사용한 건데
VGA의 경우에는 라벨 없이 작동을 하는 반면에 GMMD는 노드 라벨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서 라벨 존재 덕분에 클러스터 분리가 더 잘 돼서 이 부분은 성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 디퓨전 기반 디노이징 추가한 GMCD인데 그 석화는 미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논문의 그 공헌은 총 4가지로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GNN 기반으로 새 커뮤니티를 생성하는 최초의 프레임워크인 GCA를 제안을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노블티와 릴라이블리티라는 상충되는 조건을 KL 다이버전스로 정형화를 해서 새로움과 현실성의 균형을 잘 잡는 결과를 보여줬고, 세 번째로는 MDL, DNML 기반의 모델 선택으로 이론적인 최적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합성 및 실제 데이터 모두에서 기존 소타 대비 높은 노블티와 빠른 계산 시간을 달성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VUN 익스페리먼트 했던 거 한번 페이지로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10페이지. 네, 네, VUN 지표가 다른 모델들보다 더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디그레이 디스트리뷰션이나 클러스터링 같은 다른 지표들과 이제 VUN 지표 간에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거나 그런 서술이 있었나요? 논문에서? 말씀하신 게 그 VUN이랑 이 디그레이션 클래스 그 구조 유지 지표의 다른 지표들의 트레이드 오프를 논문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구조적 지표들이 다른 모델들보다 네.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VUN 지표랑 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또 논문에서 따로 서술한 게 있는지. 음, 네,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VUN 지표 자체가 그, 그 생성 그래프 중에서 가장 그 학습 데이터에는 없는 새로운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중복이 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 비율이기 때문에 구조유지 지표와는 필연적으로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 그, 기존의 그래프 데이터의 구조가 유지가 되려면 필연적으로 VU에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 구조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그래프를 생성하게 되면 그 기존의 그 구조 유지가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명확하게 트레이드오프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